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춥니다.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열쇠. 그 열쇠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기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멈추는 순간 지구는 암흑에 빠집니다. 병원이 멈추고 지하철이 멈추고 수도와 통신, 군사기지까지 모두 정지합니다. 단지 이것 하나가 끊긴 것뿐인데 문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 핵심을 쥔 건 바로 한국입니다. 강대국들은 이 기술을 사들이려 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며 다자간 공공재로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정을 베꼈다 해도 설계를 공유받았다 해도 결국 한국이 만든 그것만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도대체 이 기술은 무엇이기에 세계는 한국에 손을 내밀고 한국은 조용히 고개를 저을까요? 그리고 왜 오직 한국인만이 이 기술을 100%에 가깝게 구현해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드먼드 리드라고 합니다. 영국 출신으로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 인프라 대응기구 GPI에서 전력 시스템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15년째 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경험담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시작은 지난해 11월 15일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제3차 국제에너지 안보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저도 이런 회의에 참석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날만큼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인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50여 개국의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안보부 차관, 독일 연방에너지청장, 프랑스 전력공사 CEO,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저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핵심 의제는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공급망 현황 분석이었어요. 초고압 변압기라는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공장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핵심 장비예요. 보통 한 대당 무게가 300톤에서 500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장비이고 가격도 수백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비가 없으면 전력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죠. 발표를 맡은 건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수석 분석관인 마르틴 슈미트 박사였어요. 독일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권위자죠. 그가 스크린에 첫 번째 차트를 띄우는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슈미트 박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초고압 변압기 제조 현황을 나타내는 파이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본 순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초고압 변압기 공급의 83%가 단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독일이 이 분야의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지멘스, ABB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발표였어요. 슈미트 박사가 두 번째 차트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산 속도, 신뢰도, 열화 저항성, 절연 성능, 효율성, 납기 준수율, 품질 불량률 등 7개 항목 모두에서 독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각종 기술 지표들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생산 속도 한국 평균 9개월, 독일 평균 24개월, 신뢰도 한국 99.7%, 독일 96.2%, 품질 불량률 한국 0.02%, 독일 0.15%, 납기 준수율 한국 98.5%, 독일 91.3%.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특히 품질 불량률에서 한국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미국 안보부 차관인 로버트 윌슨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멈춘다면
세계의 전력망은 수년간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암흑으로 빠집니다. 그 말은 회의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과장된 발언을 삼가던 그 인사의 입에서 세계가 멈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인류 안보의 영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윌슨 차관의 말에 프랑스 전력공사 CEO인 피에르 듀랑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암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문제예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다나카 국장도 우려를 표했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불안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고려하면 공급망 위험이 상당해요. 그 순간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인 카를로스 산체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기술 공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 독점은 국제사회의 위험을 초래해요. 산체스 장관의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동조했어요. 인도 대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해요.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멕시코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독일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에너지청장인 한스 뮬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술 공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기술 이전은 오히려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영국 에너지부 차관도 동조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 없이는 위험해요.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술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기술국장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고도의 공정 노하우와 수십 년간 축적된 인적 신뢰가 시스템 전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조 방식은 공개할 수 있어도 같은 품질을 재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공유하겠지만 아무도 따라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까? 발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회의가 끝날 무렵 GPEI 사무총장인 헨리 워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GPEI 기술 공유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 변압기 기술의 정체와 공유 가능성 여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조사해 봐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수치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기술을 구현하는지, 그리고 과연 기술을 나눌 생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정말로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의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인 11월 18일 오전, 제 사무실로 급한 호출이 왔어요. GPEI 사무총장인 헨리 워커가 직접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워커 총장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유엔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에드먼드, 자네가 한국에 가야겠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요? 무슨 일로요? 지난 회의 이후 각국에서 한국 기술 공유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에서 공식 서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워커 총장은 책상 위에 쌓인 공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우리 기구로서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해. 단순히 수치상의 우위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기술 공유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런데 왜 제가요? 자네가 우리 기구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력 전문가잖아. 케임브리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국전력공사에서 10년간 현장 경험도 쌓았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워커 총장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학계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언제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한 달 후까지. 그리고 에드먼드, 이건 매우 중요한 임무야.
자네의 보고서가 향후 국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기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IEEE 전력공학회지, 국제전기기기학회 논문집 등에서 한국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한국의 LS 일렉트릭, 효성, 현대중공업 등이 발표한 논문들을 보니 기술적 혁신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냉각 시스템 기술이었어요. 기존의 윤행식 냉각 방식을 개선해서 열 손실을 30%나 줄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이는 변압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절연 기술도 놀라웠어요. 기존의 종이오일 절연 방식에서 나노, 복합 소재를 적용한 새로운 절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절연 성능을 50% 향상시켰다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해온 거지? 저는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의 변압기 기술 발전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일본과 독일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왔더라고요. 특히 199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한국의 변압기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1위는 독일이었지만 그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ISO 9001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결점 생산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불량률을 극도로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유럽 평균 제작 기간이 2년 이상인데 한국은 9개월 내에 완성한다는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한국 기업들의 변압기 제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한 베테랑 기술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희는 단순히 변압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밤에 공부할 수 있게, 병원에서 수술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기술자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변압기 하나가 고장나면 몇만 명의 삶이 멈춥니다. 그 책임감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서구의 기술자들과는 다른 관점이었어요. 물론 서구의 기술자들도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접근 방식은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출국을 이틀 앞두고 아내 수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잔, 이번 출장은 좀 특별할 것 같아. 왜? 그냥 기술 조사 아니야? 글쎄, 뭔가 더 깊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거든. 수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그런 직감은 항상 맞잖아.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가져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기술적 우위의 비결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출국 전날 밤,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7살이었던 1998년 겨울, 영국의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친구 마이클과 함께 런던 시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갔었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는데 갑자기 상점들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전인 줄 알았어요. 곧 복구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지역이 암흑에 빠져갔습니다. 에드먼드, 이상해. 신호등도 다 꺼졌어.
마이클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멈췄고 버스도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평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넘게 걸어야 했어요. 거리는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차들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버지 데이비드 존슨 씨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집에서 인공심박조율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인공심박조율기의 배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구급차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거든요. 마이클과 그의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병원들도 비상전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데이비드 씨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면, 인공심박조율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병원으로 빨리 이송될 수 있었다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기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이클이 저에게 말했어요. 에드먼드, 나는 평생 전기가 끊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돼. 그때는 단순히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이 분야에 몸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변압기 기술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득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압기 하나가 고장나면 데이비드 씨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무결점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마이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저는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변압기를 만들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데이비드 씨 같은 기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비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자. 한국의 기술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통역관으로 배정받은 한지원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지원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무엇보다 전문 지식이 있어서 대화하기가 편했습니다. 에드먼드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산에 있는 LS 일렉트릭 생산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공항에서 안산까지 가는 길에 지원 씨가 한국의 전력 산업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를 해왔어요. 특히 대형 변압기 기술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요? 지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변압기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죠. 그 말이 흥미로웠어요. 보통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지원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변압기 제작에서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절차나 비효율적인 공정은 과감히 제거하지만 품질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 생략하지 않아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생산시설이었는데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장비들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왜 이런 안전수칙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중대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을 담당한 김철수 차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형 제조시설에서 10년간 무사고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저희에게는 제로 액시던트라는 철학이 있어요.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모든 직원이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거대한 변압기들이 조립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정밀한 식의 부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지원 씨가 설명해 줬어요. 소음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저소음으로 설계했고 작업자들도 최대한 조용히 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검사 과정이었어요. 변압기의 모든 부품이 완성되면 무려 72가지의 검사 항목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검사마다 담당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를 하면 생산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품질관리팀장인 이미영 부장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빨라져요. 불량품이 나오면 그걸 다시 만들어야 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결국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공정을 둘러보다가 한 작업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동현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 분야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변압기 하나하나를 제 자식처럼 생각해요. 박 씨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자식처럼요? 네. 이 변압기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위해 쓰일지 생각하면 함부로 만들 수 없어요. 변압기에서 전달된 전력이 어느 병원의 수술실에 쓰일 수도 있고 어느 아이의 공부방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하는 거죠. 박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불량품을 만든 적이 있으세요? 한 번 있었어요. 10년 전쯤인데 절연체 조립할 때 실수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어서 문제없이 처리했지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만약 그 실수를 못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정전이 일어나고 누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영국 대정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변압기 하나의 불량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생산팀장인 정재훈 이사가 한국의 변압기 생산 철학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전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전기가 멈추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정 이사의 이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기술책에서 본 어떤 이론보다도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변압기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바로 그 철학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거예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이 필수죠.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에게는 기술에 대한 특별한 태도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공정 책임자인 장성호 선임연구원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 연구원은 카이스트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온 전문가였어요. 에드먼드님, 어제 공장 견학은 어떠셨나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작업자들의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렇죠. 저희에게는 변압기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장 연구원이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설치한 변압기 덕분에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도 한국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저희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무상 지원했죠? 무상 지원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무상 지원이요? 그런 고가 장비를요? 장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부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과 신뢰, 사람을 붙잡아두는 기술이죠.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요? 희망이요.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요.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병원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공장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장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사고방식이 서구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서구에서는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 기업들은 기술 홍보를 별로 하지 않나요? 이런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보통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요. 장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변압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그게 한국 제품인지 독일 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진정한 인지도는 광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희 변압기를 사용해본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은 홍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모든 제품들은 입소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압기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대형 변압기였는데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 장 연구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케냐요. 무상 지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있는 변압기의 가격을 생각해보니 최소 500만 달러는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고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무상인가요? 어떤 조건도 없이요? 네, 완전 무상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는 거예요. 기술 교육까지요?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지 기술자들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장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종합적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케냐인가요?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주변 국가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장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케냐가 발전하면 언젠가는 저희의 고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으로 감동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무상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예요. 한국도 과거에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저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철학이네요. 저희는 이걸 전기 외교라고 불러요.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기술과 진정성으로 하는 외교죠. 연구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기술자들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 씨가 말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기술을 정복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술을 섬김의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전통 철학이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국가적 태도와 윤리적 기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케냐로 고넬 변압기의 최종 점검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성호 연구원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에드먼드님, 오늘은 특별한 순간을 보시게 될 거예요. 특별한 순간이요. 변압기 하나가 완성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이에요. 저희에게는 매번 감동적인 순간이거든요. 공장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변압기 앞에 선이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높이가 거의 3m에 달하고 무게는 400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압기 하나로 몇 명이 전기를 쓸 수 있나요? 약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20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최종 점검을 담당하는 김영수 수석 연구원이 설명해 줬어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기능을 실제 조건과 동일하게 테스트합니다. 전압, 전류, 온도, 진동 등 모든 요소를 확인해야 해요. 점검 과정이 정말 꼼꼼했어요. 매 단계마다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재점검했습니다. 혹시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김 연구원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처음부터 다시요? 그럼 엄청난 손실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불완전한 제품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저희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박지훈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변압기 프로젝트의 담당자였습니다. 이 변압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뭔가요? 박 연구원이 변압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구성이요. 케냐는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유지 보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년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30년이요? 네. 보통 변압기의 수명이 20년 정도인데 저희는 일부러 과도하게 설계했어요.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요. 박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무상 지원인데 이 정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박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돈을 받고 파는 것보다 무상으로 주는 게 더 큰 책임이 따라요.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해주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상 지원은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압기 하나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어요. 만약 고장나면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박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무상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변압기 포장 과정을 지켜봤어요. 케냐까지의 긴 여행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포장재를 사용했습니다. 운송 중에 손상될 위험은 없나요? 물류 담당 이승현 차장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포장 방법을 개발했어요. 바다의 염분, 진동, 온도 변화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죠. 포장이 완료된 변압기를 보니 정말 견고해 보였어요. 여러 겹의 보호제로 둘러싸여 있었고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운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네요. 네. 그리고 케냐에 도착하면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직접 가시는군요. 물론이죠.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변압기라도 소용없거든요. 그때 장성호 연구원이 말했어요. 에드먼드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케냐 현장을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케냐까지요? 네, 저희가 지원한 변압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한국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 연구원의 제안에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정말로 현지에서 한국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케냐에 기술 지원팀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GPI 본부에 연락해서 일정 연장을 요청했어요. 워커 총장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설명하자 흔쾌히 승낙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술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케냐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과연 현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증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함께 온 기술 지원팀은 장성우 연구원을 포함해서 총 5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현지 담당자는 사무엘 키프로노라는 케냐 전력공사의 엔지니어였어요. 키프로노 씨는 영국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현재 케냐의 전력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키프로노 씨의 영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가옥들이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키프로노 씨, 케냐의 전력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적으로는 약 75% 정도예요.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도시는 90% 이상이지만 농촌은 아직 50%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변압기 지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안정성 면에서 한국 제품은 탁월해요. 예전에는 정전이 자주 발생했는데 한국 변압기를 설치한 후로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장성우 연구원과 함께 간단한 회의를 했어요. 에드먼드님,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러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첫째 날은 나이로비 시내의 병원과 학교, 둘째 날은 외곽 지역의 공장과 주택단지, 마지막 날은 새로 설치될 변압기 현장을 볼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 기술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직접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케냐에 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케냐 음식을 맛보며 키프로노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키프로노 씨는 언제부터 전력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10년 전부터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전력 인프라가 정말 열악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하루에 서너 번은 정전이 되는 게 일상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는 일도 자주 있었고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키프로노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영국 대정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케냐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나요? 약 5년 전부터요. 한국에서 본격적인 기술 지원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키프로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선 정전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것도 대부분 계획 정전이고요. 놀라운 변화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력 품질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어요. 민감한 전자기기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키프로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5년 전 나이로비 종합병원의 모습이에요. 사진 속 병원은 정말 낙후되어 보였어요. 조명도 어둡고 의료 장비들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모습이에요. 같은 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밝은 LED 조명, 최신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 모든 게 전력 개선 때문인가요? 맞아요.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면서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고 24시간 응급실 운영도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키프로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기술이 가진 진정한 힘을 느꼈어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내일 그 병원을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병원장님도 한국 기술진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기술자들의 진지한 표정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변압기 하나하나가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나이로비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장인 조세프 무티가 박사가 직접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한국에서 오신 기술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병원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무티가 박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케냐로 온 베테랑 의사였어요. 이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해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전력 개선 전후로 병원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전에는 수술 중에 정전이 되면 손전등을 켜고 계속 수술해야 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무티가 박사가 우리를 수술실로 안내했어요. 최신식 수술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밝은 LED 조명이 수술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실들은 모두 한국 변압기 설치 후에 구축한 거예요. 이제는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수술이 가능해요. 수술실을 둘러보는 동안 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의 응급수술이었는데 의료진들이 차분하게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응급수술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력이 불안정해서 언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응급수술을 감행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더욱 어려웠죠. 무티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변압기 하나가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도 인상적이었어요. 각종 생명 유지 장치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동시에 작동해도 전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혀 없어요. 한국 변압기는 전력 공급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전압 변동도 거의 없고 갑작스러운 전력 차단도 없어요. 병원을 둘러보는 동안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간호사는 메리 와니쿠라는 분이었는데 이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메리 씨, 전력 개선 전후로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환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정전을 걱정해야 했거든요. 생명 유지 장치가 갑자기 꺼질까 봐 항상 불안했어요. 메리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점심을 먹으며 장성우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 연구원님도 이런 현장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매번 울컥해요. 우리가 만든 변압기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걸 직접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품질 관리나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하는데 여기서는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오후에는 병원 근처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킬리만자로 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그레이스 키마니 씨가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한국 기술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해요. 학교 건물은 비교적 새로워 보였지만 키마니 교장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 시설은 전력 개선 후에 대부분 새로 구축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정전이 자주 되어서 컴퓨터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수업 중에 전기가 나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증한 중고 컴퓨터들이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이 컴퓨터들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1년 전부터요. 한국에서 변압기와 함께 컴퓨터도 기증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말했어요. 아저씨,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영국 사람이야. 하지만 한국 기술자 분들과 함께 왔어. 우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에게 전기를 주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에게는 전기가 곧 희망이었거든요. 교실을 둘러보는 동안 한 교사가 설명해줬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간 보충 수업도 가능해요. 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도 저녁에 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아이들의 학습 의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되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학교를 나서면서 키마니 교장이 말했어요. 한국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단순히 전기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주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나이로비에서 약 100km 떨어진 농촌 지역을 방문했어요. 기체로 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인구가 약 5,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한국 변압기가 설치된 건 불과 2년 전이었다고 해요. 마을 이장인 피터 키루이 씨가 우리를 맞이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키루이 씨는 60살 정도로 보이는 농부였는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였어요. 변압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어떠셨나요? 전기가 전혀 없었어요.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멈춰야 했죠. 아이들은 촛불이나 등유램프로 공부해야 했고 어른들도 밤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상점들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고 집집마다 밝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모든 게 멈췄는데 지금은 밤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늘었어요. 키루이 씨가 한 여성을 소개해줬어요. 마거리 놔니야마라는 분이었는데 마을에서 작은 재봉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거리 씨, 전기가 들어온 후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낮에만 재봉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수입이 3배 정도 늘었어요. 마거리 씨의 재봉소를 보니 작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었어요. 전기 재봉틀 2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완성된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봉틀들은 언제 구입하셨나요? 전기가 들어온 직후요. 그전에는 손으로 바느질해야 해서 하루에 옷 한 벌 만들기도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서너 벌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전기 다리미도 쓸 수 있어서 옷의 완성도가 훨씬 좋아졌어요. 도시 상점에서도 제 옷을 받아줘요. 마거리 씨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전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마을 보건소도 방문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기본적인 의료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보건소장인 닥터 사무엘 키베트가 설명해줬어요. 예전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나이로비까지 가야 했어요.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여기서도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요? 엑스레이 장비, 심전도 기계, 그리고 작은 수술용 조명 등이요.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환자를 도시로 보내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만난 간호사 로즈 무카시 씨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예전에는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손전등 하나로 처치해야 했거든요. 정말 위험했겠네요. 한 번은 밤에 출산하는 산모가 왔는데 전기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출산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마을 학교도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컴퓨터실과 도서관이 갖춰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인 존 쿠사마 씨가 설명해줬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컴퓨터도 배우고 밤에 자습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바깥 세상을 알 수 있게 된 걸 정말 신기해요.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무척 진지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의 꿈은 뭔가요? 다양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아이도 있어요. 예전에는 농부나 목수 정도의 꿈밖에 꿀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꿈을 꿔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교육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달았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꿈도 더 커진 거죠.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환담회를 가졌어요. 촛불 대신 전기 조명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지도 않고 이런 좋은 걸 설치해 주다니.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마을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상 지원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변압기 하나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케냐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까? GDPI 본부에서는 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커 총장은 제가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보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에드먼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회의실에는 워커 총장을 포함해서 여러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한국 기술 공유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한국과 케냐 현지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케냐에서 본 변화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공유는 가능하다고 보나? 부총장인 마크 테일러가 물었어요. 테일러 부총장은 미국 출신으로 기술 공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기술 공유를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대. 왜지?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기술만 공유한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부총장이 언성을 높였어요. 에드먼드,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목적은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거야.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케냐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자들, 컴퓨터를 배우는 아이들, 재봉틀로 일하는 마거리 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와 책임감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철학 없이 기술만 이전한다면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경제개발협력 담당국장인 피터 존슨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에드먼드, 기술은 확산되어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존슨 국장님, 저는 기술 확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분별한 기술 이전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영국 대정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변압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데이비드 존슨 씨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데이비드 존슨이 누구지? 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영국 대정전 때 인공심박 조율기가 멈춰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요. 그 신념 없이는 한국과 같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워커 총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에드먼드,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총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 기술 이전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을 직접 교육하고 그 철학까지 함께 전수하는 방식 말이에요. 테일러 부총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식으로는 너무 오래 걸려. 당장 필요한 건 기술 이전이야. 부총장님,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술자 한 명을 키우는 게 불완전한 기술을 여러 나라에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드먼드, 유감이지만 자네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기록하겠어. 우리는 기술 공유 방향으로 진행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는 각국에서 온 기술 공유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 수잔과 이야기했어요. 수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조직에서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당신이 옳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게 당신다운 거야. 수잔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결심했어요. 조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커 총장을 찾아갔어요. 총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직접 글을 써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싶어요. 워커 총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드먼드, 그건 조직의 방침과 다른 거 아닌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사직서라고? 워커 총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정말 의외였을 거예요. 에드먼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다시 생각해봐. 총장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케냐에서 본 것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네가 떠나면 우리 기구에 큰 손실이야. 총장님,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리는 일 말이에요. 총장은 고심 끝에 사직을 반려하고 제가 근신하라는 명분으로 무기한 직무정지를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라는 명분으로 기나긴 휴가를 제게 준 것이죠. 결국 저는 이를 받아들이고 휴가를 즐기며 한국과 케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기술 너머의 철학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변압기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글을 국제에너지저널에 기고했는데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과 케냐에서 목격한 변화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특히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한국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장성호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드먼드님, 글 잘 읽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주셨어요. 장 연구원님,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GPI에서 직무정지 당하셨다는데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마음이 더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장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의 기술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한국 기술이 설치된 현장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가나, 나이지리아 등 한국의 무상 지원이 이뤄진 곳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 현지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변화들 말이에요. 베트남 호치민의 한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학교 교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줘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는 두 번째 글을 썼어요. 전기가 만든 기적 한국 기술이 바꾼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CNN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BBC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에드먼드 씨, 한국 기술의 가장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서구에서는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로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품질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CNN 특집에서는 케냐 현장 영상과 함께 제 이야기가 방송되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케냐 나이로비의 한 카페예요. 제가 처음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방문한 나라만 해도 15개국이 넘어요. 어느 곳을 가든 한국 기술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탄자니아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한국이 설치한 해수담수와 플랜트 덕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라오스의 한 산간 마을에서는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 덕분에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건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한 농부가 한 말이에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만든 희망 한국 기술이 바꾼 세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에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에요. 케냐의 킬리만자로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베트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만난 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자신의 마을에 병원을 짓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꿈들이 한국의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세상이 넓어진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예정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일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한국을 그렇게 옹호하냐? 고요. 저는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대답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들이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물론 무상으로 나누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기술로 빛을 만들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 사람들처럼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기술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한국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여러분의 기술과 마음이 전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